패널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지훈 교수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로커스X 백승엽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노시뮬레이션 조준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조준희 대표님께서는 2000년에 국내 VR, AR 1세대 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설립하고 자동차, 철도, 중장비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션 및 국방 등에서 XR 기반 시뮬레이터 사업으로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많은 또 의견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창원대학교 전기공학과 석박사 과정생 김창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공통 주제와 함께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상남도가 스마트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산업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 방향과 인프라 확충, 법규, 제도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패널 토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스마트 모빌리티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와 메타버스를 가기 위해 경상남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지훈 교수님부터입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이 훅 들어왔죠? 당황하셨죠? 네, 정지훈 교수님부터 경상남도 어떤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타임 프레임이 굉장히 길어요. 단순히 한 1, 2년 내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모빌리티 산업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여러 도시들의 어떤 연결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도시들 사이에 시범적으로 이제 너무 길게만 하게 돼서 전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구역에서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주정부 단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별로 따로따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규제, 시 당국의 규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약간 이제 국가가 비교적 위에서 많이 이제 관여를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국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나간다면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규제 철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답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할 수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치 지금 샌드박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샌드박스를 지정을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은 좀 작은 지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해나간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땅도 넓고 그 강이나 이제 바다 같은 것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남도의 이점을 잘 살려서 인프라 구축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작게 시작해서 마치 드릴처럼 뾰족하게 시작해서 넓게 퍼져가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승엽 대표님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스마트 모빌리티하고는 조금 여기서는 정말 위에 얼마나 정책을 잘 잡아야 되냐가 중요한데 메타버스는 거꾸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가 타겟 자체가 저희가 상당히 40, 50대를 하는 타겟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모두의 메시지로 담는다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밑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정보 전달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개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메타버스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좀 더 엔터테인 개념에서 그리고 컨텐츠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많은 밑에 있는 어떤 젊은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진정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경남도청 자체의 메타버스가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 지자체에서도 뭐 메타버스 시장실, 메타버스 도지사실 이런 거 구축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제가 이 정부 쪽에서 한 메타버스에 몇 개 들어가서 보니까요, 다들 그 인사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 얼굴 이렇게 지사님이든 어떤 뭐 장관님이든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인사말 하는데 그 순간 다들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고 메타버스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경상남도가 사실은 그 모빌리티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그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굉장히 좋은 그 모빌리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창원에 이곳 창원에 그 현대 로템이 철차를 만들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하나디펜스에서 요즘 잘 나가는 K방산 뭐 새로운 개념의 그런 그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을 하고 있고 울산에 자동차가 있고요. 그 모빌리티를 잘하는 그 빅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뭐 굉장히 빠르게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소기업,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특히 그 한국의 모빌리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빨리 시도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모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든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로드맵을 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UAM 같은 경우에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감히 어디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아주 작은 그 부분이라도 그런 놀이터를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 그 법제도 같은 것들을 좀 마음껏 그 규제 없이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그런 그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세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조준희 대표님께서 창원에 사업체를 또 하고 네, 있으시는 걸로 알고 저희도 있습니다. 여기 창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사무실이 있으시다는 거는 여기가 좀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하시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제가 있을까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메타버스가 그 동떨어져 있는 그런 그 산업이 아니거든요. 모빌리티하는 그 많은 전방 산업에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미래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산업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때문에 창원에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점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대학원생으로서 또 느끼는 과학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김창현님, 또 전공이 어떻게 되시고 또 그런 소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상남도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창원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대학원 지금 박사과정으로 있고요. 그 중에서도 풍력 발전기나 디지털 트윈 쪽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제가 가진 전공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이런 과학기술 진흥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를 오늘 발표와 같이 생각해 보았을 때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그 중에서도 개인이나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부분에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자율주행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기 쉽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한국에서도 이제 세종시나 시흥시, 양산시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구축 중인데 그런 부분에서 경남이 조금 한 발 뒤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대학원생이자 연구원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창원에서 먼저 표준이나 규약을 먼저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 지금 창원이 아니라 경남 전체에서 2020년 초에 창원, 통영, 함안, 김해 그리고 밀양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통영이나 함안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애로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서 그 다음에 창원이나 김에 적용할 때 조금 더 보완 사항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허나 기술 이전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회성으로 끝나는 다른 세종이나 시흥과 다르게 경남에는 각 도시들의 문제 사항을 고려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면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더 나은 경남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강연에서 백승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싸움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다 적용을 해본다면 경상남도만의 좀 장점을 잘 살려서 또 이런 것들 표준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최초로 만들 수 있는 지자체가 된다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패널 분들과 함께 공통적인 주제를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 패널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라이브 폴 기능을 지금부터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접속을 하셔서요. 라이브 폴을 눌러 주시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조금 접속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좀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 들어가셔서 모바일 플랫폼에 라이브 폴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준비가 되신 것으로 보이고 바로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표 주제는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 같은 분야를 골라주세요인데요. 첫 번째가 UAM과 드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자동차, 세 번째가 스마트 물류, 네 번째가 친환경 소재 에너지입니다. 자, 한 5초 정도 시간을 더 드려보고요. 바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5, 4, 3, 2, 1 투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살펴보죠. 네, 최다 득표는 3번 스마트 물류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UAM과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패널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먼저 정주윤 교수님, 네, 어떤 부분이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될까요? 순서로 보면 지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스타트업 B2B 엔터프라이즈 사스 쪽 많이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가 투자한 곳들 중에서도 한 두 군데 정도가 스마트 물류 쪽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실증하고 생각보다 저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뒤처져 있거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뭐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트럭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프로세스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다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물류가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옵티마이제이션이 돼 있고 어디가 제일 싸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마트 물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트럭만 갖고 시작을 한 곳들이 이제 T-모빌리티 같은 인수된 곳들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잖아요. 국제 무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배와 비행기까지 정보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고,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한국은 이제 1위 기업이 한 300대 정도 트럭 운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뭐 1000대씩 운영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켓의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 비용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가지고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서 속도로 보자면 아마 3번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비슷한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속도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비전을 볼 때 중요한 게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팩트의 크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임팩트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UAM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들기보다는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좀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더 좋겠다는 좀 당부를 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준희 대표님께서도 이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뭐 정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스마트 물류가 저렇게 답변해 주신 건 아마 스마트 물류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아마도 리스크가 제일 적은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 측면이나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 물류가 저도 가장 빨리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용화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미 뭐 자율주행 자동차, UAM, UAV 모두 다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더 기술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기술적인 발전의 속도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아까 정치적인 그 정치인들이 결정해야 될 그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법제도 측면에서 사회가 얼마나 잘 뒷받침할 것이냐가 상용화를 언제 그 얼마나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키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마디만 좀 플러스를 할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이렇게 상용화해서 돈 버는 거에만 치중을 하면 안 되는 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테슬라 AI 데이 보신 분들 계실 건데, 테슬라 AI 데이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가 나왔죠. 자,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 발표 핵심은 뭐였냐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만들던 모듈들하고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할 때에는 A를 만들다가 B, C, D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모두 연결이 되어 있지, 이거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 나서 B로 갑시다. 이건 옛날식이에요. 그건 옛날식이고, 지금은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기술 전략을 할 때에는 선행 기술과 후행 기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앞에서 이 기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뒤에 게 나오고, 이 기술 때문에 그 후가로서 또 B라는 기술이 나오는 그런 인터커넥션을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생각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 질문 자체가 너무 빨리 상용화 이쪽으로만 간 게 조금 안타까워서, 네, 그렇게 좀 애들이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대학원에서 그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김창현님 같은 경우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융합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도 하시면서 디지털 트윈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역 자체로만 보면은 그렇게 막 가까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그 아무래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떠한 대상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이제 쌍둥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뭔가 풍력 발전기와 이제 디지털 트윈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떤 하나의 물체가 있다면은 그 복사하는 대상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태양광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무슨 단순 이제 발전소나 그런 발전기를 넘어서 건물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에서도 차량용 부분에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대상에 포커스만 맞춰서 기술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고 있으면은 B와 C와 D가 결국 따라온다는 말에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 초연결, 초융합의 시대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가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투표를 해보죠. 메타버스에 대한 두 번째 투표인데요. 미래 메타버스 산업에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것 같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가상현실 VR, 2번이 증강현실 AR이고요. 3번 혼합현실 플랫폼 XR, 4번 버추얼 휴먼, 이렇게 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쭉쭉쭉쭉 투표를 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30분이 넘으셨고요. 40분. 네, 50명이 넘었네요. 자, 5초 세겠습니다. 투표 마감. 5, 4, 3, 2, 1.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결과는요. 3번 최다 득표는 혼합현실 플랫폼 XR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VR, AR, 뭐 MR, XR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우리 백승엽 대표님께서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곤란한 미소신가요? 아니, 제가 뭐 결코 뭐 버추얼 휴먼이 제일 밑에 나와서 그렇게 웃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저는 사실은 XR도 좋은데 좀 아직까지 또 먼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뭐 XR, VR 다 연결돼 있긴 한 건데, 저는 제가 그냥 이쪽 관련돼서 휴먼을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보면은 많이 듣는 게 사실은 VR 쪽에 좀 초점을 많이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이런 그
이 고글이나 이런 걸 써서 잘 하는 데가 이제 다 잡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 안에서 놀 게 아니라 가상 현실 속에서 놀 거에 가장 큰 디바이스 자체가 그쪽이 VR 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VR 쪽에 좀 더 그쪽이 지금은 어지러움증도 있고 한데 이것들이 다 통신들도 다 점점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1번이 잘 되면은 나머지 아까 마찬가지로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휴먼 쪽도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XR은 저한테도 아직까지 좀 먼 것 같아서 저는 1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VR 쪽을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또 AR, VR로 굉장히 또 사업적으로 좀 확장하고 계신 조준희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 요즘 소개할 때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XR 솔루션 기업 이노시뮬레이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5년 전에는 국내 최고의 가상 현실 기업 이노시뮬레이션을 소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직은 제 입에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민망한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버스를 저는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인데 현실 아닌 현실 같은 가상 세계를 만드는 그 일련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로지를 처음 TV에서 봤을 때 정말로 반했거든요. 저는 한 2번 정도 보고 로지가 가상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스스로 눈치채고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그 사용자 경험을 제게 로지가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반했고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저는 AR, VR, XR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미래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MZ 세대가 그 아주 올드한 싸이월드 같은 그런 게임 속에서 즐기는 메타버스가 아닌 정말로 그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해 주는 확장된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인 듯 현실 아닌 현실 같은 가상 세계를 접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여러분 그 지금 살고 계신 게 현실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그런 상상 해보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고를 열어놓고 하시면 그렇게 막 이질감 있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네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버추얼 휴먼을 아까 맨 마지막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VR이든 뭐든 이제 경험하는 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몰입감을 가지려면은 내가 다른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제2의 어떤 부캐로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AR, VR, XR에서도 그런 어떤 컨텐츠적으로 좀 재미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VR 기반의 그 VR이나 XR 이것도 다 계속 커나가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디바이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휴먼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추가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모빌리티 강의를 오늘 했지만 사실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VR 관련된 UVR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XR 관련된 강의나 제가 투자한 회사가 2017, 18년에 메타버스 관련된 스타트업 한 1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죠. 저 질문이 사실은 약간 차원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XR은 VR과 AR을 포괄한 개념이어서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기술 용어고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버추얼 휴먼은 영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최근에 메타버스나 모빌리티도 같은 맥락이지만 너무 기술 용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술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걸 왜 언제 어디서 써야 되는가 훨씬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 백 대표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B2C 영역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두 분은 또 그 B2B 쪽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쨌든 의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겠지만 그 병원하고 의료계에서는 이미 굉장히 지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도입이 됐거든요. 서지컬 시뮬레이션 관련된 쪽 XR 기업들도 엄청 잘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거의 모든 병원에서 버추얼 페이션트라 그러는데 가상 환자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지금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기술 그 자체 용어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너무 기술 용어에 집착하는 게 그 유행어 기술 갖고 유행어 만드는 것 때문에 다들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부캐가 굉장히 많은 확장 현실에 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의사의 교수의 투자자까지 하시고 대단하신 상황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김창현 님도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 VR이랑 XR 관련해서 말씀. 네네. 저도 이제 이런 VR이나 AR이나 XR 관련해서도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을 하면서도 뭐 풍력 발전기에 VR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순히 연구하는 사람으로 느꼈을 때는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체험하고 그리고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서 단순한 기술 교육이나 이제 신입사원 교육이나 그리고 가상 시뮬레이터의 역할밖에 못 한다고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조준희 대표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계신 게 철도나 방산이나 그리고 중장비 관련해서 XR, VR 관련해서 그 업무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데 혹시 그거 말고 그 기존에 하던 거와 더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생각만 하고 계획은 아직 안 했지만 생각만 하고 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요즘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모빌리티와 메타버스니까 최근 하고 있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모 자동차 회사에 굉장히 큰 트랙이 있습니다. 그 전체 트랙이 한 80km 정도 되는 실제 그 자동차 시험을 하는 트랙을 라이다 스캐닝을 해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저희는 2cm 레졸루션이라고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전부 메타버스화했습니다. 가상 그 얘기는 앞으로 설계하면 실제 테스트하지 않고 가상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만큼 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버추얼 테스트 트랙으로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일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고 실제 그걸 그 B2B 비즈니스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자동차 회사입니다. 뭐 같은 회사긴 합니다만 다른 자동차 회사는 지금 저희 그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굉장히 옵션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해볼 수가 없으니까 백 대표님 말씀하셨던 VR 기기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아주 리얼리티가 높은 스케일로 체험해 볼 수 있고 실제 그걸로 옵션을 주행해 볼 수 있는 그 이른바 메타버스 전시장 그걸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시장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측면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그 응용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상상의 나래만 잘 펼치시면 모빌리티 메타버스 영역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지금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샘솟는 그런 이제 상상력의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패널 여러분과 토론을 함께 하셨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아까 Q&A를 통해서 질문 주신 것들을 이제 답변 드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띄워볼까요? 코로나 확산세 둔화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메타버스 산업 발전이 주춤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가 더 발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백승엽 대표님. 네. 사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분야는 의료계, 산업계 뭐 다양한 그런 쓰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스페셜하게 포커스되어 있는데 저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사실은 이게 적용이 돼 있고 저희가 꿈꾸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SM, JYP 이렇게 유명한 데가 있지만 저희는 넘버원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커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저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답변은 저보다는 교수님이나 그 얘기해 주시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조준희 대표님께서 한번 또 제가 그 지금 어쨌든 메타버스 하고 있는데요. 22년 전에 저희 회사 창업했을 때 그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이고 회사에서 이제 그
공부 더 하라고 해서 자동차 공학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자동차 회사, 철도 회사, 선박 회사, 항공기 회사, 경남에 있는 많은 유수한 모빌리티 회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이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은 고객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해당 도메인에 대한 깊숙한 이해거든요. 저희가 자동차를 잘 알고 그 어느 메타버스 기업들보다 철도를 잘 알고 항공기를 잘 알고 선박을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대상체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상 세계에서 잘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구현을 하려면 도메인에 대한 깊숙한 이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모빌리티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전문성을 갖고 그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또는 그 가상 모빌리티 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공 하나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기계, 전기, 전자, IT 컨텐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융합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심을 다방면에 두면서도 내가 정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술 주도형보다는 이제 고객 친화적으로 접근하면 고객 주도형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기술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 상용화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인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정지훈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이건 아까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전체 스케일로 해서 싹 바뀌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첨단의 어떤 미리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해보고 그런 미니 신도시급에서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갈 것 같고요. 10년 내에 아마 보실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그 대량 생산이 되고 쉽게 도입이 되고 요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매출도 커지고 요런 정도까지 가는 데에는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그 변화의 폭과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큰 변화가 중간 하나하나씩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빌리티 아까 전에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물류도 변하고 공중으로도 다닐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갈 거고 그다음에 공인 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가 다 조단위 회사들 나오고 있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그런 거대 스케일의 움직임이 아니라 연속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 있었던 질문도 똑같아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IT 기술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IT 기술이 한 20년 정도 사이클로 돌고 있거든요. 지금 PC가 등장을 하고 소프트웨어 윈도우가 등장한 다음에 인터넷 사이클을 도는데 20년 정도 걸렸고, 모바일 나오고 나서 소셜 미디어 개인적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 산업 자체가 그 형태로 변해 나가는 게 15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몰라 한 5년 정도 더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정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5G, 6G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인프라 생기고 그다음에 이걸 제작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종류들인데 그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나서 컨텐츠가 나오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순서였는데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먼저 커스터머한테 빨리 가버렸어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은 지금은 불가항력적으로 기술 성숙이 덜 됐는데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먼저 거품이 생겨버린 그런 거라서 그렇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XR, VR 포함해가지고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산업 디지털 트윈까지 다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 덩어리가 앞으로 계속 진화될 녀석인데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설명할 단어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AI 기술까지 엄청 발전해야 되거든요. IoT도 발전해야 되고 클라우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포괄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무슨 이게 그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면서 오프라인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산업의 물결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약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 몇 년 정도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약간 올라왔었던 게 있었던 거지.
네. 아, 그러니까 이미 뭐 얼마나 걸릴지가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고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여기 교수님이나 대표님이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메타버스라는 거를 자꾸 제페토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그거는 그냥 게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 생각이 머무시면은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이 산업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4차 혁명의 가장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페토나 로블록스라고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지금 단순히 게임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더 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력을 가지셔야지 좀 더 큰 시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 답변 감사합니다. 조준희 대표님께도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청년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해주신 것처럼 한쪽에 조금 약간 시야를 두고 있다 보면은 넓은 거를 더 방대한 거를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놓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사실 뭐 사업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 청년들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저는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XR 전문가 1세대로서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술이 좋았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 좋았고 그 산출물을 쓰는 고객이 만족함을 보면서 계속 22년 동안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그 국내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노시뮬레이션 저희 회사가 그 국내 대표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에게 하는 거의 유일한 말이 재밌게 합시다예요. 매 순간 재밌게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즐기다 보면은 사실 그게 나의 일이 되고 그러면서 전문성도 갖추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김창현님도 이미 이제 진로를 어느 정도 선택하셨죠? 어떠세요? 진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흐르는 대로 지내고 이노시뮬레이션 오십시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있으면서도 너무 예전에는 공부를 할 때 전기공학과니까 아무래도 뭐 발전기만 해야 된다, 뭐 전자회로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나 그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학생들이나 이제 같이 저희 연구실에서도 왔었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하나의 기술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제 새로운 기술도 같이 접하면서 같이 융합하면서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은 또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아이템들로 뭐 취업이나 창업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너무 보수적으로 기술에 접근하지 말고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AI나 그런 분야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업이 언제세요? 저는 이번 겨울입니다. 아, 예, 겨울을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겨울 이후를. 네, 혹시 여기 계신 청중분들 중에서 이 질문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있으시면 네, 네, 지금 바로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순서냐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 둘, 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박스는 마이크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질문을 주시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던져드리고 질문 받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자, 뭐 한두 분 정도 하면은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시간상. 네, 그냥 막 던집니다. 그러면 네, 여기 우리 청년분들 계신데 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강연 때 정말 큰 소리로 답변을 해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지금 누구야 하고 계신 거기 맞습니다. 자,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죠? 자,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마트 실내 공간 DB 구축 정보에 지원한 연구원 설동훈이라고 합니다. 되게 강연을 재밌게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또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 뭐 테슬라나 뭐 여러 회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모두 기술이 대체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레이저를 이용하는 회사도 있고 카메라 자체를 이용하는 회사도 있고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술 중에 가장 효과가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이 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서 질문도 올려놨었거든요. 네네.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용도에 따라 달라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삭제를 하고 카메라 기반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는 양산을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이다 같은 것들을 집어넣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웨이모라든지 로보택시 쪽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서비스를 딜리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애큐레이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위험도에 들어가는 어떤 투자액이 사실은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채택을 한 거지 어느 기술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관련된 기술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의 그 도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그널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인간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밑에 예를 들어 레이저 관련된 일부 시그널을 깐다거나 머신 리더블 표지 같은 걸 갖게 되게 되면은 이 환경이 안 좋거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더 잘 디텍션하는 센서를 넣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도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볼 때 어떤 것이 더 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게 좋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주신 취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좀 선택하기에 먼저 조금 더 유망한 기술을 먼저 접근하시려는 이유시죠? 네, 근데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나름의 용도가 있고요. 심지어 20, 30년 전에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부활한 경우도 너무나 많거든요. AI도 AI 거의 안 된다고 해서 1980년대 말에 나왔던 이론이 이제 GPU라든지 데이터셋이 활성화가 되면서 2007년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건너뛰어서 부활한 거거든요.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VR, AI 같은 경우에 19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백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도 그 관련된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양치기 소년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건데 거짓말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가격대도 떨어지고 실제로 되기 시작하니까 된 거잖아요. 아담이 수십 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환경이 돼서 버추얼 휴먼 만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는 좀 아쉽다, 나 좀 꼭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 지금 바로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가장 친한 친구 한 분한테 주세요. 네, 옆으로 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공두진이라고 합니다. 질문할 게 앞에도 있었긴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구시대 이제 기술들과 새로운 발전된 기술들의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약간 갈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선진국들의 약간 방향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회적인 갈등까지 좀 네, 원대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AI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AI 관련된 것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처음에 원래 이제 기술은 스테이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시기가 그 원리를 파악을 하고 그게 증명될 때까지가 제일 오래 걸려요. 아까 딥러닝이 원리가 나온 지는 오래됐었지만 수십 년 만에 나온 것처럼 그때까지는 윤리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윤리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 이거 진짜 되네 하면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증 단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면 경제성이 들어가요. 그 다음이 돈이 많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비용이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이 들어가서 실제 커머셜라이즈 상업화 페이지 직전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어돔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 왜냐하면은 안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AI가 이제 버추얼 휴먼이 뭐를 한다든지 버추얼 휴먼이 사람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그럼 그 전에는 그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나 지금 VR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것에 어떤 표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을 해서 사회에 도입된 시기에는 항상 인문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술은 그 특정 분야의 전공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자기 역할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질문의 연장선에서 우리 백승엽 대표님께 사실 지금 버추얼 휴먼이 이 불쾌한 골짜기라는 약간의 그 갈등 요소가 유발되는 부분에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로 좀 해결하려고 구상 중이시죠? 그 불쾌한 골짜기라는 거는 사실은 저 처음 할 때 가장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했었는데, 그 조금 뭐 요즘에 기술이 워낙 좋아서 넘어선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자체가 예전에는 지금 흉내만 내다가 끝났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표시 안 하면은 모를 정도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개념보다 제가 요즘 교수님에게 공감하는 게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윤리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버추얼 휴먼이 돈 벌면은 이 돈은 누가 가져가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희롱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많이 얘기 듣는데 그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좀 더 발전된다면 얘기가 나와야지 되는데 벌써부터 규제가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발전에 더 기술 발전에 좀 더 저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고민은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이미 불쾌한 아까 얘기했던 아담을 뛰어넘고 다 뛰어넘은 그런 기술력들이 다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발전이 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 더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드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드론에 관심이 멀어진 게 규제하면서부터 저는 드론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 기술 자체를 그 관심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규제는 좀 더 지양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법 제도에 대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이제 뭐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분들에게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소감을 좀 청해 듣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번에는 우리 김창현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그 먼저 두 교수님과 이제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이 패널로 나오셨던 대표님께서도 해주셨던 말씀들이 좀 연구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계속했던 공부와 같이 더불어 이제 이런 신기술도 같이 접합해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같이 연구해 나가고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든든한 동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신 것 같아요. 조준희 대표님. 저는 소감보다는 가운데 질문이 눈에 계속 찍혀 있어서, 조준희 대표님 모빌리티 시뮬레이터가 실제 면허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가? 지금 가상훈련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법제화되어 있어서 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 거 대표적인 철도, 또 항공기의 일부,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실제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실제 면허 시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점차적으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대체하는 뭐 예를 들면 요리 그 조리사 자격증 뭐 이런 것도 가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매번 나올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앞서 뭐 또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항상 하시잖아요. 그 들으면서 사실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특히 배운 게 좀 많은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즐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뭐가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게 즐길 마음이 없다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도 저도 어른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신다면은 제가 로지를 할 때도 사실은 그 해외 쪽에 먼저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던 것들 잘 어댑테이션을 했던 게 있지 제가 개발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치를 좀 더 많이 하시고 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그런 일로서 그런 관심을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을 즐긴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관심 분야를 좀 더 넓혀주시면은 그런 일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정지윤 교수님. 네, 호기심이 열정의 근원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옛날하고는 달라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구나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거 되게 많고 아까 백 대표님 보여주신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걸로 저도 만들어 본 것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 기술 관련된 것들을 전부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으켜내는 어떤 원동력이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처럼 나 이거 공부해서 이거 될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뭔가 사명감이 생기면서 뭔가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접근하기보다는 아 이거 좀 신기하고 재밌다 이게 호기심을 이렇게 많이 불러 일으켜 가지고 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주시면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데 새로운 거에 접근하는데 훨씬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